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며느리나 사위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대화에서 여러분이 하신 말이 과연 관계를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추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좋은 뜻으로 말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치료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모 84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장 큰 이유, 1위가 건강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에 87%가 선의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걱정해서 아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모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며느리와 사위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왜 부모의 말이 며느리와 사위에게 이토록 치명적으로 들리는지 그 심리 구조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이 무엇이고 왜 그 말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그 세 가지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며느리와 사위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가족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0여인 임경자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며느리와 아직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와서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같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차가운 느낌이 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임경자 어르신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냐고요? 아들은 한참을 말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상처가 되어 임경자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상처가 된다는 거냐고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은 뜻과 좋은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말의 구조가 잘못되면 상대는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임경자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과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어릴 때부터 익숙합니다. 잔소리를 들어도 비교를 당해도 통제를 받아도 자식은 어느 정도는 견딥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는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전제가 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은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그 연결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집과 연결된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에 따르면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자녀와 동거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며느리 사위 6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6%가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기 전날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시댁이나 처가 쉬는 곳이 아니라 시험 보러 가는 곳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자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주 오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다정하던 사위가 어느 날부터 인사만 짧게 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짧아지고 명절이면 형식적으로만 얼굴을 비칩니다. 부모는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지? 바로 그 무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부모는 보이지 않는 불안을 안고 삽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 맡던 역할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나의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늙어가면서 가족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 부모는 자꾸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말로 나옵니다. 조언으로 나오고 잔소리로 나오고 평가로 나오고 비교로 나옵니다. 문제는 부모 스스로는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저 아끼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그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 흐르는 에너지를 먼저 느낍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먼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통제이거나 평가이거나 비교이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이어도 상대는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국내 심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의 말, 내용보다 말 속에 담긴 감정과 태도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옳아도 태도가 통제적이면 거부감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며느리와 사이가 귀를 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이란 무엇인지 하나씩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바로 비교의 말입니다. 비교의 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내 형수는 이런 것도 잘했는데 옆집 며느리는 어떻더라? 내 친구 사위는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이거나 대화의 소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듣는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 말은 너는 그것보다 못하다는 선거로 들립니다. 아무리 유들유들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도 자기가 비교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방어 기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집이 불편한 곳으로 기억됩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르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명절에 일주일 전부터 전을 부쳤는데 이 말의 의도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명절 준비를 너무 대충 한다. 어르신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전혀 아니었지만 말의 구조 자체가 비교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말이 가진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비교는 항상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은 비교하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당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기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기준 아래에 놓인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주는 곳의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인 비교를 경험한 사람은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 그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를 자꾸 들은 며느리나 사위는 그 집에서 잘 보이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형식적으로만 유지됩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말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인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준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참 좋아 보이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 하나가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의 말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비교를 들은 며느리나 사위는 그 다음부터 부모의 모든 말에서 비교의 냄새를 맡겨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계 과잉 상태라고 합니다. 한번 위협을 느낀 내는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을 몇 번 들은 며느리나 사위는 시댁이나 처가에 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립적인 말조차도 공격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밥 잘 먹었느냐는 말도 오늘 밥이 부실하냐는 뜻으로 들립니다. 요즘 바쁘냐는 말도 왜 자주 안 오느냐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실상 어떤 말을 해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교의 말은 처음부터 끊어야 합니다. 한 번에 비교가
관계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실 때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의 말입니다. 통제의 말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방식이 맞다. 특히 아이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통제의 말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손주를 보면서 저는 밥을 이렇게 먹이는 게 좋다. 아이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예방. 접종은 이때 맞춰야 한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저축을 더 해야 한다. 그런데 돈 쓰지 마라.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이 말들이 왜 통제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그 구조 때문입니다. 통제의 말은 항상 상대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 구조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위계를 전제합니다. 며느리와 사위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어른이고 한 가정의 주인인데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굴욕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굴욕감을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진심을 꺼내지 않습니다. 방어를 합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황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6신 황성호 어르신은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사위와의 관계가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몰랐는데 어느 날 딸을 통해 사위의 말을 전해들 장인 어른이 아이 키우는 방식에 자꾸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성호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 경험으로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왜 그게 간섭이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이 상대에게 조언할 권리를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가 조언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둘째는 조언이 상대의 자율성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상대에게는 지시나 통제로 느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 관계에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력감은 사람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통제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며느리나 사위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통제의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대신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라 대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십시오. 내 방식이 맞다. 대신 내가 겪어보니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로 알아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라고 하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하늘과 땅을 가릅니다. 질문은 상대를 어른으로 대우합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결정권을 돌려줍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언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통제는 관계를 닫지만 질문은 관계를 엽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통제의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고집스럽거나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이미 통제의 시작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상대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저항이고 하나는 회피입니다. 저항이 먼저 오는 사람은 티를 내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갈등이 보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를 선택하는 사람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더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부모는 이 회피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 횟수가 줄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때서야 부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의 말은 당장 갈등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한폭탄처럼 관계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그냥 조용히 회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희생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말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말은 정당한 서운함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고 실제로 정말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상대에게 빈문서로 들립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는 이만큼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있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거래가 되는 순간 마음은 움어들기 시작합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의무감도 버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줄고 방문이 줄고 자식도 부모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인 한영자 어르신은 아들 부부의 살림을 10년 넘게 도와주셨습니다. 애도 봐주고 집도 오가며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10년의 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어르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도움이 조건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받았던 모든 도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나중에 빌미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을 내세우는 말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지나간 모든 선행까지 의심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 심리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도움을 빌미로 삼는 말을 들은 며느리나 사위는 이후 어떤 도움을 받아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희생을 내세우는 말이 불러오는 진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을 내세우는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돌보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돌봐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움은 나중에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해줬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도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식의 가정은 그 무게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을 때 자식의 가정이 가장 편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교의 말입니다. 우리 때는 누구는 이런 비교가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둘째는 통제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상대를 어린아이로 만들고 마음을 닫게 합니다. 셋째는 희생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말이 사랑을 거래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세 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는 지금과는 다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을 믿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음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 세 가지 말이 이토록 강하게 작동하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세 가지를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첫째는 안전함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공격받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둘째는 인정받음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셋째는 자율성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받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비교의 말, 통제의 말,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박탈합니다. 비교의 말은 안전함을 빼앗습니다. 언제 또 비교당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줍니다. 통제의 말은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줍니다.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인정받음을 낳습니다. 나는 그저 빚진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박탈되면 사람은 그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집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의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마디가 쌓여서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방법을 드릴 차례입니다.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큰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는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꼭 이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침묵의 3초 규칙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올라올 때 바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속으로 딱 3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첫째,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둘째,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풀기 위한 말인가? 셋째,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 3가지를 3초 안에 빠르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됩니다.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국내 신경과학연구팀이 밝힌 바 있습니다. 21일만 버티면 새로운 말 습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 침묵의 3초가 무수히 많은 실수를 막아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경자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주가 지나자 무언가 달라짐을 느끼셨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왔을 때 어르신이 비교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그냥 며느리의 방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음식을 차리고 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그 말에 며느리가 울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이른바 빈자리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의 가정에서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손주 문제, 돈 문제, 생활, 방식 문제에서 자꾸 자신의 의견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중심을 비켜줍니다. 자식의 부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도와주되 결정은 그들이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며느리와 사위는 놀랍게도 더 자주 부모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비로소 편안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는 약함이 아닙니다. 빈자리는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교육 문제에서 아들 부부와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방식이 좋더라.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테니 너희가 결정하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의견은 제시하되 결정은 상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자리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조금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패턴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태도가 2번, 3번 반복되면 아들 부부는 부모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아, 이분들이 달라지셨구나. 우리를 믿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면 스스로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조언을 구하러 오면 그때 얼마든지 경험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3번째 실천 방법은 인정의 말 하나씩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며느리나 사위에게 인정의 말을 하나씩 해 보십시오. 거창한 칭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찾아도 됩니다. 밥을 잘 차려왔다면 수고했다. 한마디 아이가 밝게 자라고 있다면 너희가 잘 키우고 있구나. 한마디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살림을 참 잘하는구나.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여러분은 아마 실감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시어머니나 장인, 어른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굉장히 드물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비교와 통제와 희생을 내세우는 말들이 훨씬 더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인정의 말 한마디가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 하나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8 최미경 어르신은 사위와의 관계가 늘 어색했습니다. 사위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대화도 잘 없고 집에 와도 조용히 있다가 가는 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냐고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이 원래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잘못해. 근데 엄마가 편하게 대해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어르신은 그날 이후 사위를 볼 때마다 딱 한마디씩만 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하다. 그 말을 들은 사위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사위가 먼저 장모님께 말을 거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의 말 한마디가 3개월 만에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명절에 왔다면 와줘서 고마워. 전화를 했다면 연락해줘서 고마워. 손주를 데려왔다면 이렇게 아이 데리고 와 줘서 고마워. 이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사람은 감사받으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긍정심리학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은 사람은 그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의향이 평균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가 관계를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지쳐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댁에서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명절에 며칠씩 음식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명절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받으면 그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중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알아보았군에 가지 실천 방법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상대를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방식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옳다고 해도 그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내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존중은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은 상대에게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진심이 오갑니다. 그 진심이 오갈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태도로 상대의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다. 그런데 내가 왜 먼저 참아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 상대가 먼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마음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온 역할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계속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나 사위가 더 자주 오게 될까요? 아니면 더 멀어질까요? 자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더 형식적으로만 유지될까요? 누구의 곁에 있어줄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더 적어질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니다. 먼저 여지를 줍니다. 먼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힘으로 관계를, 이것이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또 한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면 며느리나 사이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내가 좋게 대하면 상대도 고마워하고 더 잘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시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얼어붙은 땅과 같습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따뜻했다고 봄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따뜻했다고 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따뜻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대해준다고 내일 당장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안전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으면 그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 어르신이 달라지셨구나. 이 어르신 곁이 편하구나. 이 어르신 곁에 있고 싶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관계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조급해지면 다시 옛말로 돌아갑니다. 기준을 내 안에 두십시오. 상대가 달라졌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답게 살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관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3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판단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켜보는 부모입니다. 판단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만 지켜보면 상대를 크게 만듭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지켜보십시오. 잘못되면 스스로 배울 것입니다. 잘 되면 더 성장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배웁니다. 그 과정에 부모가 끼어들면 그들의 성장을 않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둘째, 나는 중심에서는 부모가 아니라 중심을 비켜주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가정에서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모는 그 중심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존재입니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탱하는 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며느리와 사위는 부모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지합니다. 셋째, 나는 인정받으려는 부모가 아니라 인정해주는 부모입니다. 인정을 요구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먼저 주면 인정이 돌아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사위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이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녹입니다. 마음이 녹으면 관계가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며느리와 사위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 긴장이 아니라 안도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도를 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을 살리는 말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의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말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런 방식은 처음 보는데 좋아 보이네. 이 말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통제의 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해봤을 때는 이게 편하더라고. 참고만 해. 이 말은 의견을 제시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상대에게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을 내세우는 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 말은 도움을 청구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남깁니다. 이 세 가지 변환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연습 초반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함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색함을 견디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진 말이 여러분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쌓여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떠올릴 때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그것을 말로 전해 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 행복연구팀이 60대 이상 547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며느리 사이와의 관계가 원만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63% 낮았고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훨씬 느렸습니다. 좋은 가족 관계가 단순히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와 사이를 살리는 말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첫 발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디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새겨 주십시오. 나는 말로 내 가족을 살리는 부모가 되겠다. 이 한 문장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꿉니다. 내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1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이 가장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은 말이 많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이 적절한 데서 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침묵에서 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따뜻한 마음이 먼저 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 가장 훌륭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따뜻해지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